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창원시청의 한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관들은 이곳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확인하고 시청 공무원을 불러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부르신 거예요, 검찰에서? 같은 시각 경상남도청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장실과 산업단지 정책과 등 모두 신규 창원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부서들입니다. 명태균 씨는 신규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고 지인들에게 땅을 사게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창원시가 관련 서류를 경상남도에 보내면 도가 검토한 뒤 국토부로 보내는 구조라 두 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도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과의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기여한 건 뭐냐면 제가 몰랐어요. 그 국가산단 선정한다는 거. 국가산단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공무원들도 조사해 명 씨가 기밀 정보 등을 얻은 건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스스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자신의 처남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 씨의 처남은 경상남도 산하기관이 위탁 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에 취업했는데 경상남도 측은 채용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 명태균 씨 측이 박완수 경남지사 비서실에 명 씨 처남의 이력서를 전달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관계자가 자신의 이력서와 함께 명 씨 처남 것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측은 당시 비서실에서 해당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명 씨의 처남은 경남 지역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직원 채용에서 5급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박 지사 측에게 청탁해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지사 측은 인력 채용은 대행기관을 통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서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박완수 당시 의원을 데려가는 등 박 지사가 공천을 받게 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박완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왔는데. 박 지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그거는 내가 받았어요. 500만 원. 네네. 내일 아침에 갔더니 그건 부가세 없이 500만 원 받았어요. 예. 계산서 안 컸고. 박완수 지사 측은 한 차례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의 소개로 간 것은 아니며 공천도 치열한 경선을 통해 따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당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해명했죠. 그런데 그 해명과 상반되게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3위였던 여론조사 결과가 확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등도 2등도 아닌 3등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후보 확정 전인 지난 2022년 4월과 5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역 언론사와 함께 모두 4차례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두 김영선 전 의원과 민주당 김지수 후보가 맞붙는 1대1 양자 대결 구도로 짰습니다.
창원의창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지역. 김 전 의원이 모두 압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공표용으로는 국민의힘 당내 예비 후보까지 조사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전화 한 통 돌리지 않고 명태균 씨가 불러준 대로 김영선 1위 가짜 여론조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강경화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창원의창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화, 김종양 예비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지는 3위로 조사된 보고서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은 덕담 수준의 말이었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 전 의원의 경쟁력이 의심스러운 새로운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MBC에 공천은 여론조사만 보는 게 아니라 도덕성, 기여도, 여성 가산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외부 공관위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빠 전화 왔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논의를 한 정황으로 보이는 이 육성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인데요. 검찰이 김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의 녹음된 육성을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직전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빼고는 들었다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육성을 들었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입니다. 명태는 맨날 소리 그거 들려주잖아. 김건희가 우리 오빠가 뭐 잘 얘기 전화 왔죠. 뭐 잘 해도 잘 될 거예요. 이 얘기.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가 이뤄진 건 지난 9월 10일. 이른바 김 여사의 오빠 녹취 첫 보도보다 보름이나 빠를 때입니다. 김한정 씨는 이 통화에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김상현이한테 전화했고 윤상현이한테 전화해갖고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과 비슷합니다. 공관위에서한테 그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김한정 씨는 오빠 전화 왔죠를 들은 적 있냐는 MBC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휴대폰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이 존재한다면 공천 개입 의혹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대통령실은 기존 전화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여야 모두에서 대통령 부부의 전화기는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혹의 핵심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통령실이 증거인멸에 나선 거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제대로 된 답을 했을까요? 강현섭 기자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무렵 명태균 씨에게 전한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육성. 이른바 친오빠 논쟁을 일으킨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사적 대화까지. 대통령 부부의 개인 휴대전화는 명태균 파문의 핵심 증거로 간주됐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크게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으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순방 직후 대통령실은 첫 가시적 조치로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알리면서도 기존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휴대전화 폐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것으로 가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즉답을 피할 이유가 없는 만큼 야당이 지적한 증거인멸 의심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특히 검찰이 윤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이나 명 씨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 확보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 의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 등을 중심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주 만에 다시 20% 선이 무너진 건데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여전히 많았지만 김 여사 문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경제, 민생, 물가로 인한 부정평가 응답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9%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72%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같았습니다. 11월 첫 주 지지율이 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20%로 소폭 반등했지만 2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6주 연속 부정평가 이후 1위였던 김건희 여사를 제치고 경제 문제가 부상한 겁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긍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진 40%, 부산, 울산, 경남에선 4%포인트 떨어진 2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져 4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30대에서 긍정평가는 6%포인트 떨어진 8%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는데 보수층에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8%포인트 떨어진 36%,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포인트 하락한 50%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엄정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을 보듬는 민생, 양극화 타개 정책을 집중해 발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에서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무더기로 게시했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고발 내용에 한 대표 가족들 의혹은 쏙 빠지면서 친윤계가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더기 비방글을 썼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은 이달 초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그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목줄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한 대표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 가운데 907건에 불과한데도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며 13가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같은 고발 내용이 알려지자 친윤석열계에서는 냉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 글을 썼다는 주장만을 허위라고 규정했을 뿐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핵심 의혹은 정작 허위 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고 여러 명의 아이디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고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예고당한 유튜버 역시 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것 또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당하다면 한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쟁 자제령에도 당내 분란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그냥 이거는 OX 퀴즈거든요. 아주 간단한. 근데 이걸 자꾸 뭐 무슨 프로젝트냐 고차 방정식으로 익명 공간에서 쓴 사람을 누가 썼는지 사후 검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 친한동훈계는 이번 형사고발로 곧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며 벼르고 있지만 가족이 썼다는 의혹은 왜 고발장에 적지 못했느냐는 반박이 곧장 이어지면서 논란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끌이 공세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여당은 특검법 부결을 자신하지만 이탈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번이나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우회 전략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었습니다. 특검 추천위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고 수사 대상은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해 총 3가지로 추렸습니다. 다음 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 제표 결과는 별개로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이 주가 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아주 전형적인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는 민주당은 친한계 의원들이 살 길은 단 하나. 윤 대통령 부부와 갈라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뭐 이탈 우려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탈표를 둘러싼 조바심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입장을 유보하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고 한동훈 대표도 전과 달리 연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 대표 의중이 모호한 상황에서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에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은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중 질환으로 치닫고 있는 여당 내부 갈등에 야당의 쌍특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전국은 복잡하게 흐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틀간 휘몰아치던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2층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요. 5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이 기록적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삭 주저앉은 건물이 보입니다. 주택 벽면과 문 파편들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경기 성남시에서 한 2층짜리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택에서 찌직거리는 균열 소리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 만이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깨지는 소리가 유리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이 집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1층은 빈집이었고 2층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은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6개 세대를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976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에 기록적인 폭설이 더해지면서 건물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벽이 좀 갈라지고 뭐 떨어지고 막 하셔가지고 1층도 아마 이용해서 이사 가신 걸로 아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게 그 무게 때문에 아마 좀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특히 건물이 가운데 축대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눈이 쌓여 가운데로 하중이 쏠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이번 폭설 기간 동안 성남 지역엔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9시, 10시까지 제가 눈을 치웠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쌓였었거든요. 눈이 그친 뒤에도 제설 작업이 돼 있지 않으면 추가 붕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붕에 쌓여있는 눈은 가능하면 빨리 치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요. 시민들은 눈이 그쳤더라도 건물 구조물로부터 떨어져서 걷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남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서둘러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엔 지난 이틀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눈 무게의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합선 추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꽃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폭설에 지붕이 무너진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쫙 가면서 와자작 하고 무너지면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 소방당국은 지붕이 무너진 직후 불길이 치솟았다는 말을 토대로 폭설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데요. 천장에 보면은 저희 배선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그게 지붕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고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선 폭설로 창고 지붕이 무너졌는데 지붕 아래 7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조립식으로 만든 지붕 패널과 쐐기둥이 40cm가량 쏟아진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눈을 치우는데 의식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무너진 거고 저 철판 밑에. 인삼을 키우는 시설도 폭설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키운 인삼이라도 건지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쌓인 눈이 너무 많아 사람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난 이틀간 충북 음성 일대에는 4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 196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이번 폭설로 충북에선 최소 시설하우스 40헥타르와 농작물 2.4헥타르, 축사 121개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이번 폭설 붕괴 사고 이후로 무거운 눈, 습설이 지목되고 있죠. 습설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또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해둬야 하는지 고병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천장 자재가 떨어져 나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장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천장에서 이제 뭔가 빠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경사면이 있는데 눈을 머금어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통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전통시장은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 5년 전 설치한 지붕인데 폭삭 무너지면서 채소 열흘은 장사를 접게 생겼습니다.
바람도 피했고 눈도 피했고 비도 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72살인데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폭설에 유독 붕괴 사고가 많았던 건 푸석푸석한 건설보다 물기를 머금어 두세 배 무거운 습설이 내린 게 원인입니다. 시장 지붕을 무너뜨린 습설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요? 가로 56cm, 세로 36cm, 깊이 26cm의 이 상자에 눈을 가득 넣어보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담긴 눈의 무게는 약 22kg에 달합니다. 시장 지붕의 폭은 7m, 길이는 200m에 달하는데 이 지역엔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실제로 재본 눈 무게로 추산해보면 약 246.4톤이 쌓인 겁니다. 중형 승용차 164대가 시장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4년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숨진 마우나 리조트 참사를 계기로 건축 구조 기준에 습설에 버티는 하중이 추가되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최소 50cm 적설량을 견디도록 지어야 하지만 비닐하우스와 같은 소규모 임시시설물 등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폭설에 무너진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건축 기준 대상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임시시설물이나 부착물 등도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겠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설하중 기준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폭설이 올 경우 건물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내려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에는 버팀목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주간의 버팀목이라든가 그러니까 X자로 이렇게 덧대는 거죠. 크게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눈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친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설로 건물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풍수해 보험을 들어야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조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정부가 올린 예산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시간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심의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약 4조 원이 감액돼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이 집중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35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 업무 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의결 직후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해 심의 유감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규결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당이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분만이 반영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과정을 두고 부실, 봐주기 감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감사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안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탄핵 추진에 반발했는데요. 감사원 간부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포착된 가운데 야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검찰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관저 이전 감사도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아니,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4급 과장급 이상 전국 모든 직원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선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부당하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국회에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원마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찰 흉내를 내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십시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도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가세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전 정권은 표적 정치감사, 현 정권에 대해선 부실감사를 주도해놓고 스스로 헌법 훼손을 운운하는 건 낯뜨거운 일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 민생, 물가를 꼽은 비중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많이들 느끼시는 불경기를 경제 지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줄어든 가운데 심각한 경제난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짓담한 건물 옆으로 목조 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미분양으로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좀 위험하다 하고 계속 집안에서 분양이 안 된다고. 이 주상복합 건물은 원래는 작년 7월에 공사가 끝났어야 했는데요. 1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설업이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 생산은 6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반도체가 그나마 호황이라는데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 숙박 음식점은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계속 거의 빈사 상태죠. 직장인들이 이 주변에서도 점심 손님들이 좀 있다가도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손님들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0.4% 떨어져 2달째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미래를 가늠할 투자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10% 넘게 떨어졌고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5달 만에 처음입니다.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는데 반등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를 끌어올릴 만한 땅당이 뾰족한 대안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대외 악재까지 조금 있는 상황,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하방 요인이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 1%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2달 연속 금리 인하라는 강수를 뒀는데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며 2,400대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명이 출근길에 사무실을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주먹을 휘둘러 여성의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활동가들을 다치게 했는데요.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와 조끼 차림의 한 남성이 사무실 출입문으로 눈을 뭉쳐 던지더니 갑작스레 문을 향해 달려듭니다. 놀란 사람들이 문을 막자 억지로 문을 열기를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문을 막던 여성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소속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뜬소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시 없이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죠. 한 명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 역시 머리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을까, 다른 동료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있고. 이 남성은 장애인 단체에 지하철 시위 때문에 왔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열린 시위에 찾아와 박경석 대표를 위협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들은 잘못을 했으니 폭행을 당해도 돼, 아니면 이런 욕설을 해도 돼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좀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몰아세운 일각의 차별과 배제, 혐오 조장이 결국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연결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그 시위의 자유라던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혐오적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지난해 경남 진주에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 여성 점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이런 특정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를 표적 삼은 혐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따로 처벌하는 법적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서울 잠실의 호텔에서 곤돌라를 타고 페인트 칠을 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습니다. 곤돌라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중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작업용 곤돌라가 뒤집힌 채 호텔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줄이 풀리면서 부딪힌 충격으로 벽면이 곤돌라 모양 그대로 부서져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 바닥에는 페인트 칠 도구와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페인트 칠을 위해 노동자 2명이 타고 있던 곤돌라의 줄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곤돌라를 지탱하던 두 줄 가운데 한쪽이 끊겨 나가면서 곤돌라가 휘청하며 기울어진 겁니다. 곤돌라를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한 명은 곧바로 20m 아래 로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추락을 면하고 1시간 가까이 곤돌라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역시 사고 충격으로 팔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 분은 떨어지시고 한 분은 그 곤돌라에 타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한 거죠. 경찰은 사고가 난 곤돌라를 내려 도르래와 끊긴 줄, 고정용 부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몸을 곤돌라와 연결해 놓는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또 사고 당시 제대로 묶여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모두 롯데호텔의 협력업체 소속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롯데호텔 측은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해 기업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고갈돼 추가로 분담금을 걷기로 하자 애경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져 지금까지 피해자 8,000명, 그중 사망자만 1,800명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해 기업들에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이 부과됐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옥시 등 18곳이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다 소진되자 지난해 2월 환경부는 1,250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애경에게는 10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애경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추가 분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애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행령에 가해 기업들끼리 내는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전혀 그 배보상을 하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살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그 면죄부를 준 그런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14년인데요. 피해자들은 그냥 빠르게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기업 중 하나인 옥시는 지난해 700억 원이 추가 부과되자 즉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납부는 했지만 앞으로 더는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AI 교과서가 교실 혁명을 일으킬 거라 자신했지만 우려는 여전한데요. 결국 일부 과목은 도입을 취소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쓰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정에 합격한 AI 교과서는 12개 출판사가 만든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의 70여 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일선학교에 전시된 뒤 학교별로 채택됩니다. 정부는 교실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영포자, 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DT를 활용해서 수포자, 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 하지만 정부는 AI 교과서 도입 계획을 수정해 초중고 국어와 중학 기술과정, 고교 실과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초등학교 사회와 과학, 중학 과학 등은 도입을 2027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국어는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고 기술과정이나 실과는 실천활동 위주라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도입 과목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겨울방학까지 일반 교사 15만 명 연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수업 준비가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네, 사회정책팀 조명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이제 석 달쯤 뒤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 우선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효과엔 의문인 반면 문해력과 능동적인 사고력 저하, 그리고 디지털 기기 중독 등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먼저 교실 디지털화를 추진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실상 실패하고 다시 종이책, 아날로그 교육으로 회귀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쌓일 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AI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답변한 사실도 확인돼 생성형 AI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효과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신중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야당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했는데요. 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계획한 교실 혁명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교육 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AI 교과서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만 1조 3천억이 넘었죠.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망 구축 비용과 디지털 기기 구입비 또 구독료까지 내년에 6천억 가까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즉 효용성을 검증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교육 재정으로 편성하면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꼼수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특별 교부금을 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예산 조달 계획은 나오지 않아 시도교육청들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기 K-팝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소속사는 계약 기간이 5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대화하자는 입장인데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된 건지 그간의 갈등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7월 싱그러운 10대 모습으로 데뷔한 뉴진스. 편안한 노래와 자유로운 안무로 K-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젯밤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일명 뉴진스 엄마라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논란. 모 회사인 하이브가 감사에 돌입했고 민 전 대표는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어도어 대표 이사직에서도 해임하자 2차 반박 회견에 가처분 신청 등 지리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멤버 한이가 모 회사 하이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며 현직 아이돌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도 올랐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하이브 내 다른 그룹이 뉴진스를 따라했다.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려 했다는 식의 확인 안 된 폭로가 쏟아지며 갈등이 깊어진 상황. 11월 들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2주 안에 시정하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민 전 대표까지 스스로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자 계약 해지는 점차 현실이 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그러나 계약이 2029년 7월까지며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전속계약 위반일 수는 없다는 입장.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생겨 떠난다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어도어의 평행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오늘 아침 해외 일정을 위해 굳은 표정으로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강원의 양민혁 선수가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조기 합류를 요청했는데요. 다음 달 중순 출국해 새 도전에 나섭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이젠 교복보다 정장이 더 잘 어울리는 18살 양민혁은 토트넘 유니폼까지 준비해온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상식 무대를 찾았습니다. 양민혁은 모두의 예상대로 영플레이어상은 물론 베스트 11까지 수상했습니다. MVP까지 거머쥐지 못했지만 아쉬운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더 흔들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현우 형을 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며 12골과 도움 6개,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부터 올스타와 국가대표 선발까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양민혁은 이제 꿈의 무대에 도전합니다. 토트넘이 조기 합류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중순 출국해 프리미어리그 입성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많은 상들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좀 즐기고 또 바로 특별한 날을 올 수 있게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의 3연패 주역 조현우는 골키퍼로는 이훈재 이후 역대 2번째로 MVP를 차지했습니다.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MVP의 상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이른바 수건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생기 전 감독이 KBL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중 선수를 질책하다 수건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김승기 전 감독. 약 20일 만에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피해 선수의 입장과 선수들의 확인서를 검토한 재정위는 김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통산 264승으로 다승 10위에 올라있는 김 전 감독은 앞으로 2년간 프로농구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L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호 구단에도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엘클라시코 레전드 매치에서 나오는 후나우지뉴의 프리킥 골입니다. 프리킥 궤적이 전성기 시절 못지않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지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도로 주변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겨울 외투를 챙겨 입고 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4도, 대관령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12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쯤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월요일에는 영상 5도로 올라서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늦은 밤 자정 무렵까지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전북 동부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전주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들 궁금하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쓰던 휴대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